때문에 정서를 공유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러지 말아야 할 영역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해주면서 틀린 것이 있다면 시정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유럽 여러 곳에서 한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럽의 유명한 국가들에서 한국에 대해 뜻밖의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게 놀랍다고 하는데요. 어떤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간의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며 오랫동안 애를 써온 국내의 사이버 사절단 외교 반크는 이러한 국가 간 문제를 지적해오고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프랑스의 국립인류사 박물관과 해당 문제를 논했습니다. 작년 12월경 반크는 프랑스 파리 에펠탑과 함께 세계적 관광지인 프랑스 국립인류사 박물관인 캐 브랑리 박물관에 한국 왜곡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해당 박물관에 항의 서한을 비롯해 문제 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의 주장인데요. 이 박물관은 주로 아시아,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지역의 유물을 전시하는 대표적인 프랑스 국립인류사 박물관으로 비유럽에서 수집된 30만여 점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어 에펠탑과 함께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관광 명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 세계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관광 명소인 프랑스 국립인류사 박물관인 캐 브랑리 박물관에 한국 오류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선 캐 브랑리 박물관의 중국과 일본의 전통 의상을 소개하는 전시관에 게시된 세계 지도에는 동해는 일본해로 단독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건 세계 지도에 한국이 중국 영토에 표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라면서 프랑스 국립박물관의 문제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영토를 한국으로 표기한 것은 심각한 국면이 있습니다. 중국의 미래 야욕이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인데요. 그럼 프랑스 국립박물관조차 이러한 표기를 하고 있으며 게다가 고쳐주지 않으려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방크는 지난 1일에 프랑스 캐 브랑리 박물관에서 한국이 중국 영토로 표시된 것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박물관 큐레이터가 다른 전시관에서는 한국이 제대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해당 섹션의 중국 지도는 수정이 불가능하다면서 사실상 수정 거부의 의사를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의 명칭에 대해서도 일본에는 국제적인 명칭이라면서 수정을 거부할 것으로 답변한 것입니다. 국립박물관은 그 나라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한 곳 중 하나이며 캐 브랑리 박물관은 연간 200~300만 명의 관람객이 찾는 곳으로 자칫 한국에 대한 그릇된 역사를 심어줄 수 있어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캐 브랑리 박물관만의 문제는 아니며 유럽 곳곳에 한국에 대한 왜곡이 자주 등장한다고 합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홈볼트 포럼 한국관 전시 방안에 대한 워크숍에서 홈볼트 포럼 측 전시 담당자가 한 말은 충격적인데요. 그는 조선은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 청나라의 속국이었고 1905년부터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독일의 수집가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라고 답변하면서 자신들 박물관에는 한국에 전시할 게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독일의 대표 박물관 담당자 정도 되는 전문가가 한국을 중국의 속국이라 말하니 황당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독일을 대표할 홈볼트 포럼의 전시관에 한국은 중국과 일본 대비 10분의 1 면적만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럽에서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및 왜곡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인데요. 우선 일본의 경우에는 매우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방대한 양으로 작업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방크는 이에 대해서 프랑스 아르테TV가 웹사이트가 아닌 방송국 웹사이트에서까지 독도를 다케시마로 한국의 영토가 아닌 일본의 영토로 20여 년 전부터 소개했다는 사실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프랑스 아르테TV는 유럽을 대상으로 7개국어로 번역하는 영향력 있는 방송국이므로 일본이 프랑스에 그러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배치해 놓으면 유럽 전역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인식하기에 좋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유럽 전역에 영향력 있는 방송국에 자신들의 컨텐츠를 대량으로 편성하여 밀어넣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별로 미디어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 유리한 컨텐츠를 편성해 공급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에서는 아시아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일본을 통해 그대로 흡수하고 배포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한국이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잘못된 것은 관계당국에 얘기해서 고치려 하기 때문에 프랑스 르몽드와 같은 잡지사는 동해와 일본해를 동시에 표기하는 등 개선이 되는 모습입니다만 워낙 일본이 작업해 놓은 양이 많기 때문에 한국은 뒤늦게 교정하는 일들을 정부와 민간이 동시에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프랑스 국립박물관조차 반크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여전히 일본의 표기를 고집하는 상황도 나오는 것이죠. 결국 국가가 나서서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일각에서는 프랑스도 결국 과거에 아프리카 등을 침탈해오던 열강으로 이러한 식민 지배가 있던 국가의 요구를 묵살하는 데 익숙한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는 한국에까지 와서 문화재를 강탈해간 역사가 있고 특히나 외교 장각을 대여 형식으로 반환받는 것조차 매우 오래 걸렸습니다.
따라서 프랑스와 비슷한 일본 입장을 오히려 두둔하며 한국의 요구는 귀찮은 일들이 될 수 있는 셈입니다. 물론 프랑스 현지에서는 과거 아프리카 문화재를 반환하자는 운동이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해당 국가가 적극적으로 강하게 어필하지 않는다면 자칫 묻힐 수도 있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역사 왜곡과 일본의 불리한 정보 및 움직임을 지우려는 노력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유럽을 방문 중인 모태기 일본 외무상이 독일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독일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케이 신문과 NHK 등에 따르면 모태기 외무상은 프랑스에서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과 영상통화를 하고 양국 간 현안 논의를 했는데 마스 장관에게 독일 수도 베를린 중심부에 최근 설치된 위안부상을 거론한 뒤 일본 정부 입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철거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국 외무장관이 화상회의로 주고받을 수 있는 안건은 매우 핵심적이고 간단 명료한 것을 상기해 봤을 때 이렇게 일본 외무장관이 직접 한국의 소녀상을 철거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일본의 장관들은 동시에 소녀상 문제를 언급합니다. 가토 관방 장관조차 독일 수도 베를린 거리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소녀상이 세워진 것에 대해 지난달 29일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다양한 관계자와 접촉하고 기존 입장을 설명하는 등 계속해서 소녀상 철거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독일 마테고의 비르켄 거리에 공공장소 처음으로 소녀상이 설치되자 일본은 발끈한 것입니다. 스가 내각이 출범하면서 뭔가 양국 간에 달라지는 기류가 있을까 했지만 오히려 더 거세게 나옵니다. 이렇게 일본은 집요하기도 하면서 국가 간의 장관까지 동원시켜 지속적으로 역사 왜곡을 일삼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강제징용 관련해서 한국과 약속한 군함도를 유네스코에 유적화하면서 중요 내용을 쏙 빼먹었는데 모태기 외무상은 유럽 순방에서 유네스코 회장을 만나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모태기 외무상은 1일 파리에서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만나 유네스코의 비정치화 개혁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자신들이야말로 군함도를 산업시설로만 소개해 놓는 등 왜곡을 자행하며 정치적 유네스코 문화화에 앞서 있었으면서 오히려 유네스코 비정치화를 지지한다는 유체 이탈 화법을 구사합니다. 모태기 외무상은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의 교육 문화, 과학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공헌하고 싶다고도 밝혔습니다. 아줄레 사무총장도 일본이 유네스코에 내고 있는 분담금 액수가 크기 때문에 별말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도통신은 모태기 외무상의 유네스코 지지 발언에 대해 징용 피해자 관련 사실을 왜곡 전시한 문제를 놓고 한국이 군함도를 포함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세계 문화유산 등록 취소 검토를 요구한 것에 염두에 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유네스코를 지지하니까 군함도 문화 취소는 하면 안 된다는 일종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군함도를 취소한다면 분담금은 안 낼 것이라며 유네스코에 압박을 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2017년에 이러한 방법으로 일본은 한국의 위안부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아베 총리는 특히 중국이 과거 일본의 난징 만행을 유네스코에 등록하자 완전히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 유네스코 특사를 파견해 유네스코 등록 과정을 개혁하라고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일본의 역사 왜곡은 매우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고 한국에까지도 피해가 속출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도 일본을 보고만 있지 말고 좀 더 거세게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국가의 위상이 올라간 만큼 더욱더 이런 문제에 강하게 반응하면서 열강 등의 역사 왜곡 문제까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하며 분담금을 늘리더라도 일본을 묵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 한국의 경제와 위상이 많이 올라갔으며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도 상대하느라 기세가 좀 꺾인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주춤하는 사이에 또다시 한국에 대한 왜곡을 일삼고 있는 세력은 중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1990년대 세계 무대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중화 사상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근처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과거 중국의 속국이나 별 볼 일 없는 국가로 치부합니다. 아시아의 중심은 중국이라는 중화 사상을 막대한 중국 자금을 집행함과 동시에 전 세계에 심은 것이죠. 심지어 시진핑 국가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국은 중국 속국이라며 중국 정상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한 것이죠. 이미 많은 중국 여행객들은 한국에 와서 중국인 가이드들이 경복궁 등을 보고 한국은 중국 속국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서도 소수 민족 등의 고유 문화를 인정하지 않고 점점 사라져가는 국면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물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서서히 중국화시키려는 의도가 뛰어넘는 난타전으로 전개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대선을 35일 앞둔 29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첫 TV 토론에서 인종차별 시위, 대법관 지명,
코로나19 대응 등을 놓고 총 96분간 한치의 양보 없는 혈투를 치렀다.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인신공격성 발언과 끼어들기가 난무하면서 미국 역사상 최악의 토론이 되고 말았다는 호평도 나왔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향해 나는 47개월간 당신의 47년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고 맹비난했고,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훈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과 질서를 강조하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폭력 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을 내세우며 백인 표심에 호소한 것이다. 그는 대부분의 문제는 우파가 아니라 좌파가 일으키고 있다며 누군가는 안티파와 좌파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을 향해 당신의 당은 사회주의 의료 체제로 가고 싶어 한다거나 버니 샌더스가 공약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이념 공세를 시도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편 투표의 부정 가능성을 내세우며 승자 확정까지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우편 투표는 강에 버려지고 있다며 나를 찍은 투표 용지가 벌써 버려진 채 발견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 직전 불거진 소득세 회피 논란에 대해선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냈다고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응 실패론에 대해서도 몇 주만 있으면 백신이 나온다며 바이든 당신은 내가 해낸 일을 결코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전 부통령의 발언 중간에 계속 끼어들기를 시도하며 수차례 사회자의 저지를 받기도 했다. 4년 전 토론 때처럼 규칙 파괴를 통해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포석이었으나 계획대로 먹혀들지는 않았다. 이와 함께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 문제나 학력 문제 등을 꺼내들어 상대 후보 흔들기를 시도했다. 사회를 맡은 크리스 와일라스 폭스뉴스 앵커는 자신의 제지에도 아랑곳 않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솔직히 말해 당신이 더 많이 끼어들고 있다며 당신에게 호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막말로 인해 수세에 몰릴 것이란 전망을 깨고 선전했다는 평가다. 오히려 이닥쳐라, 푸틴의 강아지, 광대 등의 거친 표현을 쓰며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았다. 그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을 거의 쳐다보지 않은 채 주로 정면을 응시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끼어들면 노골적으로 비웃거나 거짓말로 몰아붙이며 무시하는 전략을 썼다. 몇 주간 준비한 예행 연습의 효과를 본 셈이다. 이날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집권기에 미국은 더 약해지고 아프고 가난해졌다며 더 분열되고 더 폭력적이 됐다고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 질서를 강조하자 지금은 1950년대가 아니다라며 당신은 인종주의자라고 받아쳤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부실 대응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처음부터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다면 10만 명을 살렸을 것이라며 그는 주식시장만 신경 썼다고 비난했다. TV 토론에 앞서 바이든 후보는 자신이 지난해 98만 5천 달러의 수입을 올렸고 연방소득세로 약 30만 달러를 냈다는 납세 자료를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 해인 2017년 연간 750달러를 냈다는 뉴욕타임스 폭로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날 토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당신은 교사보다도 적은 소득세를 냈다며 세금 환급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압박했다. 이날 바이든 전 부통령은 대선 승복 여부를 즉답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내가 패배한다면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념 공세에 말려들지 않는 동시에 중도층 표심에 더 호소하려는 듯 당내 좌파 그룹과 분명히 선을 긋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 내 일각에서 재개하고 있는 그린 뉴딜과 자신의 정책은 다르다고 주장했고,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의 공약 참여에도 거리를 두었다. 한편 첫 TV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우세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미 CNN 방송은 이날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토론을 생방송으로 시청한 유권자 568명에게 평가를 받았다. 응답자 가운데 60%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잘했다고 답변한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했다는 답변은 28%에 그쳤다. 해당 조사기관이 동일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했을 때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잘 할 것이란 답변이 56%였고 트럼프 대통령 위를 정친 답변은 43%였다.
국제 망신 미 대선 토론 국가적 수치 더 하지 말라. 막장을 방불케 한 미국 대선 1차 TV 토론의 파장이 30일 이 나라 안팎에서 만만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날 토론에서 말끊기 인신공격으로 일관하고 정책 토론은 실종된 양상이다. 일부 국가는 미국 정치의 쇠퇴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나라고 한탄했다. 국가적 수치라는 평가 속에 향후 남은 토론을 더는 할 필요 없다는 지적도 분출했다. 그러나 백악관 측에선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기분이 좋은 상태라는 반응을 냈다. 토론 주최 측은 형식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규칙을 위반한 토론자의 마이크를 끄는 게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러시아, 독일 할 만한 미국 유권자가 아니라 행복하다. 이날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크렘린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미 대선 토론에 대해 우린 미국 정치 문화와 선거 문화에서 새로운 경향을 확실히 봤다며, 그러나 그에 대해 어떤 평가도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하면 즉각적으로 선거를 방해하려는 노력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독일도 미 대선 토론 관련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는 흐름이 감지됐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 측은 지난밤 미국 토론회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다면서도 메르켈 총리가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부적으로 말하길 거부했다. 메르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AP가 전한 해외에서 본 미 대선 토론에 관한 반응은 더 직설적이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연구대학원의 주시 하나마키 교수는 내가 본 여러 유럽 매체의 논평은 기본적으로 올해 나는 미국 유권자가 아니어서 행복하다라는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미국은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생각한 많은 유럽인에게 극도로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아랍에미리트의 정치학자 압둘칼릭 압둘라는 트위터에 미국 정치의 쇠퇴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나라고 썼다고 AP는 전했다. 중국에서도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관영 영자지 글로벌 타임스의 편집장은 이 매체의 공식 블로그에 미국 정치의 TV 토론에 대해 감탄하곤 했는데 다시 보니 훨씬 복잡한 감정이 생긴다며, 내 눈엔 미국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고 썼다. 미 언론도 부끄러워하는 토론. 미 대선 토론이 낙제점을 받은 건 트럼프 대통령이 토론 규칙을 무시한 채 말끊기를 지속하고 이에 격앙된 바이든 후보가 입닥치라고 하는 등 난장판으로 변질해서다. 선거 결과를 놓고도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토론 막판에 시사한 것도 최악의 토론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기여했다. 주요 언론도 부끄러운 토론이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일면에서 트럼프의 방해가 1차 토론을 극도의 혼란으로 만들었다라는 제목으로 다뤘다. 시카고선 타임스는 토론이 낭패였다고 평가했다. 끼어들기와 모욕이 토론을 망쳤다고 조명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대통령 정치의 새로운 최저점을 찍었고 국가적 수치에서 최고점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USA 투데이의 질 로런스 칼럼니스트는 트윗에 1988년부터 대통령 선거전을 담당했는데 이번은 이제까지 최저점이라며, 클리블랜드에서 펼쳐진 고통스러운 광경을 표현할 말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토론 그만하라 주최 측 규칙 위반된 마이크 끌것. 국가적 망신이 돼버린 대선 토론을 두고 향후 토론 일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USA 투데이 질 로런스 칼럼니스트는 토론 관련